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장팀장 이인호 이사입니다. 서울구의 정릉동이 한 5년 전쯤에 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을 진행하실 때 모니터링, 서울시 전체 모니터링을 좀 담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정든마을에 진행했었던 사업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서 보니까 동네가 많이 굉장히 활기차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들은 모아타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PT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세 군데 모아타운 후보지로 벌써 지정이 된 곳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다 여러분들 지역이 지금 다 후보지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신 건가요? 예. 모아타운을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다.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손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모아타운 들어간다. 신속통합기획과 뭐가 다른지 난 알고 있다. 아마 다 아시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걸로. 사실 모아타운은 정비사업의 일종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 규모가 훨씬 더 작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좀 생소하시죠? 그 단어 자체가 모아타운, 모아주라는 뭐지? 뭐가 다른 거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주거지, 저희가 저층주거지라고 말하는 그 주거지들이 보통 이제 4층 이하의 주택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모르는 것들을 이제 노후한, 저층의 노후한 주거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서울시 안에서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주거지 지역으로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이고, 그 중에 저층 주거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4층 이하의 주거지가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 서울시 시가지 3분의 1 이상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넓은 범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죠. 거기서 특히 우리 정릉, 특히나 저층주거지 안에서 물리적 생태 측면을 보면 파란색으로 갈수록 아직 좀 이렇게 도시적인 기능들이 잘 살아있다. 아직 좀 새 거인 상황입니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많이 좀 노후화됐다라는 색깔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릉 쪽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쪽에 여기가 이제 정릉인데 강북구가 굉장히 빨갛죠. 현재 강북구가 굉장히 빨갛게 있고, 바로 옆에 이제 기름뉴타운 쪽이 파랗게 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서 우리 정릉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색은 거의 중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저층주거지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십니다. 특히 추진을 하실 때 이렇게 지금 재개발 때 이제 빌라 신축들을 많이 지어 계시죠. 그다음에 특히나 얼마 전부터 이제 시작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층 더 높이 올려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일명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주인분들께서 이렇게 좀 자기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짓다 보면 내가 가야 될 길 안에 차들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사람이 다니는 길들이 차로 꽉 차게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들도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 쪽, 도로가 많이 닿고 있지 않은 이런 내부는 오히려 더 적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업자들도 오지 않고. 그래서 내부는 더욱더 내부가 슬로가 돼가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었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빈집이라든지 좁은 도로, 열악한 교육 환경, 어르신들의 휴게 공간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들로 저희가 문제점들로 얘기를 되고 있고, 그런 60, 70년대 이제 지나서 90년대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세대 세대들이 계속 지어지다 보니까 노후화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오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1인당 4만 불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택 유형의 공급이 좀 시급하다라는 의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발을 좀 가능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들은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들을 주거 환경에 고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자체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주는 사업으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가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길 하나를 통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은 가로 구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구역으로 하나씩 된 구역들을 한꺼번에 정비를 같이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단축하고 용적률도 조금씩 완화를 해주면서 층수도 완화해주고 같이 하시게 되니까 비용도 절감하게 되는 1만 미만의 블록 단위를 하면서 모델을 제가 하고 있고요. 1호 준공 사례로 이제 동동구 천호동에 동구 연립, 기존에 있었던 연립을 관리처분을 통해서 2016년에 착공해가지고 수술에 준공이 된 한 2년 2개월 만에 저 설립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준공. 이거 이제 하나의 블록을 가지고 한 사례입니다. 그걸 가지고 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개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안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화된 지역들이 좀 한 20호 정도의 집들을 좀 모아서 그 집들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통합해서 정비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정비 방식들을 통해가지고 서울역 자율주택에서 1호가 상도동에 현재 완공이 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바로 옆에 한 20호 정도 되는 11개의 PT가 되는 집들을 좀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총 40세대를 공급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주는 10명이지만 일반 공급대와 한 32개소를 더 공급을 해서 주인분들이 100%다 다시 재집을 하셨고 32개는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맞춤형 때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년도에 입주를 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생긴 개발, 이 안쪽은 지금 미적도 핀티들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신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이를 이렇게 한꺼번에 신축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지어져서 지금은 안에서 의료적으로 살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을 이제 모아서 그것들을 집단화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모아 타운이라는 건데요. 다세대 다가구, 아까 말씀드렸던 다세대 다가구 그런 밀집된 지역들,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으로만 계속 있다 보니까 나쁜 애들은 계속 바꾸도 되고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내 집 앞이 굉장히 깨끗하거나 살기 좋은 곳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으셨어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은 아파트 대로가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이 두 개 사이에 새로운 정비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산업화 시작의 타자초부터 시작했던 우리 서울시가 불량 전면 철거라든지 정비구역, 뉴타운 같은 것들을 지나서 기존의 도시 정비법으로만 있었던 굉장히 큰 규모의 정비만 진행하던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는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규모로 좀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진행하는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협소필지들로 보는 초기 이제 무획 정리가 된 사업지들이 이제 저희가 쭉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정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층 건물만 기존에 있어서 아직 토지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좀 지금 상황입니다. 사실은 모아타운을 적용할 때, 사실 정비 계획을 할 때 자기들은 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좋은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좀 완화하는 규정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만으로 2개소 이상씩 진행할 때는 10만 회비 미만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모아타운 1호, 강북구에 있는 1호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여기 우이천에 붙어 있는 5만 회배 정도 되는 대단지 모아타운 1호 상황입니다. 요 기존에 3종과 2종이 함께 섞여 있던 대지를 3종으로 다 종상향을 시킨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안에 5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블록을 나눠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5개의 구역들이 하나당 오늘 4천에서 5천, 만 회배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만 회배 이상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 5개를 잘라놨고, 이 5개가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업지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사업지는 정말 특이하게도 조합이 이미 5개가 다 있었습니다. 각 5개가 가로구역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5개의 조합들을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1호의 시범지역으로 서울시가 여기가 지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5개가 조합이 있다 보니까 이들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착공까지 지금 현재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좋은 게 뭐냐면 원래는 사업지가 하나씩이 진행이 되면 각각의 사업지의 개발자라든지 시공자들이 다 따로따로 선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지금 5개가 동시에 조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설사적으로 설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서로 건축 협정을 통해서 주차장, 지하 주차장 하나의 통으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2, 3구역을 하나의 통으로 4, 5구역을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 지하철은 굉장히 넓게 지하 주차장을 뽑을 수 있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풀수도를 가지고 지금 진행한 상황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진행하실 때 아마도 구역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율을 받으면 굉장히 지금 대정 열심히 받고 계실 텐데 그 동의율들의 시기를 좀 잘 맞추셔서 진행하실 때 사업 구역들이 좀 같이 진행하면 한꺼번에 진행하실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의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좋은 거냐, 모아타운.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가로수 정비 사업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구역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지역들은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서 쌓여야 됩니다. 근데 모아타운 소도지로 된 지역들은 반드시 그렇게 쌓이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지역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도로를 확보하게 따라 하는 동안 지역을 사서도 가능하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노후 여건도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50% 이상만 되셔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조합을 진행하실 때 토지 소유자가 100% 하기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조합을 유지할 때 80% 이상만 준비하셔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7층 이하의 건물로만 대부분 이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5층이나 2종이나 3종으로 갔을 때는 더 높은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의 첫 번째 장점으로 보시면 종상향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제도사 같은 경우는 2종에서 지금 3종으로 넘어갈 때 내 땅의 1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는 내 손주당 1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종에서 3종으로 갈 때 기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2종은 200%에서 시작하고 3종은 250%로 시작하는데 그 250% 올라갈 때 절반만 임대주택으로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한용적률이라고 보통 상한용적률을 정해놓은 2종, 3종 주거지 안에서 상한용적률까지 찾을 때에도 20%만 내면 50%의 용적률을 찾을 수 있게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모아줄 때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장점은 아까 예시안에서 보셨다시피 원래 내 땅 안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합들이 갖고 있는 그 조합 권역 안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옆에 있는 권역까지 같이 건축 협정을 통해서 굉장히 넓게 지하 주차장을 함께 통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하주차장 평화 설치라든지 위쪽도 함께 건축 개발도 같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건축 설계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단 특별건축구역을 같이 씌울 수 있게 됩니다.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근데 그 규제들을 특별히 완화해주는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사업주들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구역으로 가능하게 씌울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는 공용주차장이랑 공원을 만약에 따로또 전전하셔서 지원을 했다고 하신다면 국비라든지 지방대에서 따로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진하게 되는 지금 자치구 공무원을 이때는 종료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건 주민제한의 노합방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자문 요청을 하셔서 전문가 자문 요청까지 하셔서 후보지까지도 지금 선정이 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계 수립이 지금 현재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 요청을 통해서 이제 관리계 수립을 이제 진행하셔야 돼요. 상황이고, 그 관리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전문가 작업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이제 결정 90까지 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들을 쭉 세우셔가지고 관리계획 결정 세운 이후에 80%의 보유를 이때까지 이제 세우시는 동안 80%의 보유를 받으시면 너무 좋겠죠. 그 사이에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주시면 고시가 나자마자 바로 조합설립을 통해서 통합시기를 통해가지고 통합시기를 받아서 착공을 하는 그런 시대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정비사 대비해가지고 사실 이런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주기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 아까 말씀해드렸던 후보지가 설립된 이후에는 관리 계획을 만드시는 일,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는 일, 거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오시면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이수철부터 소나해상을 노면에서 1년까지 훨씬 더 단축된 기간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아마도 추진하시는 거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뒤에 설명까지 한번 다 드리시고 한번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규모 이사님한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추정 분담금 및 사업 타당성 분석 관련되는데요. 이제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대가 가진 평가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아파트를 얼마큼 져서 부담금이 얼마 될지 그런 것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실 미래세안 감정평가 범위대 김종일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방송에 와서 미래세안 감정평가범위대 김종일 평가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약간 안 좋은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오늘 제가 이제 오합타운의 첫 단계에 들어가서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서 복잡한 용어보다는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소규모 주택정비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오합타운에서 이제 사업성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규모 주택정비의 절차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자세한 부분 설명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보실 부분은 조합 설립이 됐을 때 주민 여러분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실 때
추정분담금이라는 걸 고지를 받으실 겁니다. 추정분담금이 뭐한 거냐면 우리가 분담금을 확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분담금이 얼마 될지를 추정을 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정 분담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에서 이제 주민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오합헌을 하게 되면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 재산이 평가가 되고 또 어떻게 분담금이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건데 이제 이 추정 분담금과 비교해서 이 오합헌 사업은 건축 심의를 발동하면 조합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합 방식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현재의 자산을 아마 뭐 빌라에 살고 계시거나 뭐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현재 집이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구역 안에. 그러면 그 현재의 자산을 저희가 종전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업에 출자를 하시고 그 출자의 반대급으로 뭘 받으시냐면 새로 아파트 받으셨으니까 그 자산을 조모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이 얼마, 조모자산이 얼마 하고 나면 내가 분양받을 게 얼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얼마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액을 정산하는 거를 법상에서 뭐라고 보면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서 그거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까지 끝나고 나면 일반의 분양 이렇게 이제 이사 가시고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나머지 분들 일반에 분양하셔가지고 공사를 충당하시고 공사 진행되고 입주하시면 이 사업이 완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앞에서 설명 주셨으니까 먼저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추정분담금을 추산하는 것과 추정분담을 추산하는 것과 이제 조합 설계가 되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정분담이 얼마라고 보시고 오실 겁니다. 그거 보고 의사결정 하시면 되고요. 실제 내가 건축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과정까지 내 분담금이 확정되는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정분담금이라고 하면 서울시 추정분담금 업무명령에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복잡하니까 잊어버리시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추정분담금 고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추정분담금은 내 공시가의 몇 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시의 날짜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모아하기로만 협의가 된 겁니다. 협의가 된 건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액을 평가를 액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치를 내는데 추정치를 내기 있어서 가액을 추정치 내기 위해서 그나마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공시가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종전 금액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액이 아니고요.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종전자산 공시가격에다가 공시가격의 몇 배가 대략 한 시가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2억인데 시가가 4억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과 시가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곱하기 2배 되어주는 방식. 이게 이제 추정분담금의 종전자산 추정 방식입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종전자산을 추정을 할 때는 구역 내 현재 우리 정릉 구역 내 거래사례라든가 아니면 구역외 거래사례라든가 아니면 혹시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청난 선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참작해서 종전자산을 추정을 하게 되고요. 비례를 여기서 이제 이 비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혹시 비례율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비례율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례율을 정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례율은 어떤 개념에서 출발을 하냐면요. 우리 모든 재생 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모아탕 이 사업들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정릉에 한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 30평짜리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시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집이 좀 많이 낡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계속 수리해서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현재 지금 있는 땅에다가 60평을 지을 수 있으면 60평을 지을 수 있으면 30평은 내가 들어가고, 그렇죠? 네. 나머지 30평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30평 남한테 팔아서, 그렇죠? 내 공사비 준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구청으로 가실 겁니다. 구청으로 가셔가지고 담당 주무관이 보시겠죠. 그래서 주무관이 내가 내 딸이 몇 번째 살고 있는데 지적도 다 보여주시면서 호주인 모임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6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실 거죠. 물어보실 겁니다. 근데 담당 주무관이 보고 주무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소유자님 60평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60평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모아탕 결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담당 주무관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소유자님 60평짜리 집을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확정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설계사원도 가셔가지고, 도면 확정하시고, 매물을 어떻게 하고, 뭐 화장실을 몇 개 하고, 이런 걸 다 확정하셔서 저희한테 가져오셔가지고, 건축허가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건축허가 받는 애가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건축심의받고 사업시행 대리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면 우리가 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집집에 상관이 없는데 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팝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분양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내 물건을 이제 여러분 각자가 이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산을 정산할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개를 뭐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정산할 수 없는 거니까 이때 등장하는 게 비율입니다. 그래서 분자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냥 간단한 산수입니다. 분자에다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한 조합의 전체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전체 조합원들의 종전평가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액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총 분양수익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도 들어가지만 남한테도 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양받을 거, 남한테 팔 거, 이거 다 더합니다. 이거 다 더하고 여기에 이 방해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 공사비, 설계비 이런 걸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산정된 게 비례율이고 이 비례율을 가지고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금액에 곱합니다. 이 종전금액에 곱해서 종전금액에 곱한 거를 우리가 권리가액이라고 하고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액에서 내 권리가액을 빼주면 그게 관리차입니다. 이게 내 분담금 확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시고요. 위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은 제가 추정 단계에서는 그냥 공시가 몇 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시민을 받고 나서 실제 평가를 할 때는 공시가 몇 개 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그 감정평가입니다. 이제 보통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 소규모 재건축이면 여러분께서 감정평가법인 하나를 선정하실 거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감정평가법인 하나 선정해서 종전자산을 이 두 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종전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뭘 평가해 주냐면 앞서 제가 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주차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살고 계신 집, 현재 장사하고 계신 상가 이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되냐면 건축심의를 통지받는 날짜. 앞에 제가 60평을 만약에 짓고 싶은데 그러면 구청에다 물어봤을 때 거기 담당 주무관님이 건축심의 받을 수 있게 도면 그려가지고 구청에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에서 도면을 보고 이거 60평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도장을 뻥 찍어줍니다. 예,
그게 건축심의 과정입니다. 이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전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마 주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종전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전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딱 그겁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요약해 보면 아마 주민 여러분께서는 내 재산을 만약에 평가를 했을 때, 내 재산 평가를 했을 때 그 금액이, 평가하는 금액이 혹시 공시지가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만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는가도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마 여러분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절대 공시지가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와 만약에 저희가 이 토지를 이게 평가해야 될 토지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 얼마에 토지가가 얼마, 그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내가 평가해야 될 토지의 특성을 비교합니다. 어떤 표준지는 매번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해야 될 게 세모나타나 아니면 표준지는 도로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평가해야 될 것은 도로에 3개가 들어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이런 우열세를 판단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가격을 매길 때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거래되고 있는 이 노벨의 가격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거래된 것들을 포착해 보니까 공시지가, 표준지와 거래 사례의 수준이 한 150% 차이가 난다 라는 거래 사례가 잡히면 이걸 다시 평가할 때 반영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결론은 뭡니까? 표준지와 여기 되어 있는 거래사의 가격을 보정해 주니까 시가로, 그렇죠? 네,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시가로 평가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종전을 감정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이대로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따로 거래되는 건 없으니까 몇 년도 지났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원가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됐고, 집합건물, 혹시 부분건물 집합건물, 다세대를 연립해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토지를 평가할 때도 토지와 거래사의 가격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부분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건물이 대지권하고, 그러니까 그 집합건물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건물이 일체로 거래돼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빌라가 무슨 빌라가 최근에 한 10억에 팔렸어. 그러면 여러분 내 빌라가 그거보다 좋으니까 내가 10억보다 더 팔리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의 논리도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요. 거래사를 기준해서 거래사까지 평가. 그 다음에 종부자산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종부자산 평가는 여러분 저기 그냥 들리십니까? 이제 제가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부자산은 분양받는 아파트나 상가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부자산을 평가할 때는 여러분께서 건축심의가 나와가지고 사업시행과 관리청을 할 때까지 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이거 아파트 분양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예. 그 절차를 우리가 분양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양 신청이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종부자산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아통화를 한다, 재개발을 한다, 뭐를 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합원이 그러면 가져가는 혜택은 뭐야?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뭐가 좋을까요?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다고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보다 아파트를 어때요? 저렴하게 분양받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는 원가만 받으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가대로 받으셔서 공사비 충당하셔야 됩니다. 예. 그 구조가 이제 우리가 조합원이 분양을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사업에서는 원가에 따라 그리고 그러면 이 원가에 따라 하는데 이 지도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아파트를 평가할 때는 물건은 없지만 사업시행과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도면에 따라서 도망이나 일조, 송, 프라이버시 이런 걸 분석해서 세대를 회원수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 조보사는 범죄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망이라면 하나의 단지가 있으면 앞에를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앞 세대에 의해서 왔다 갈 수 있고 아니면 탁 쓰여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일조라는 거는 우리가 동지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이제 BT라서 화면이 안 나옵니다만 각각의 우리가 분양받을 세대가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세대는 햇빛이 적게 들어오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소음은 최근에는 이제 차원과 완전히 발달을 해서 옛날만큼 이 소음이 중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빨간색 부분이 소음이 좀 심한 지역이고 아니면 고속도로에 있다 그러면 소음이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소음이 좀 덜한 지역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차이도 가격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앞에서 옆 세대가 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런 가능성도 저희가 세대를 회원수 앞에 말씀드렸던 가격에 반영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앞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조합원은 원가를 받으니까 분양을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럼 또 제가 종목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조합원이 가져가는 하나의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끔 보시면 신문지상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냥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행자한테 이거 햇빛 안 들어오니까 나 분양을 깎아줘. 소송을 합니다. 네. 그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분양시장에서 각각의 수분양자가 들어갈 세대의 주거환경을 분석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분양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모아범의 조합원 분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조합원은 내가 어느 세대를 들어가더라도 적정한 가격, 좋으면 좋은 가격, 안 좋으면 안 좋은 가격,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정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비율을 말씀드리면, 앞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비율은 분모에 우리가 여기 하나의 조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조합원들의 총 평가액, 얼마를 평가했습니다. 추정됐던데서 이 평가액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분자에 우리가 얻게 되는 조합원이 사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수익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용,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 사업비를 빼주면 이게 비례율이 되고 이 비례율에 종전자산을 곱한 게 권리가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담금은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추정분담금 단계에서는 추산액이 나오는 거고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조합원이 종전평가액이 6억 5천입니다. 6억 5천이고 이 단계 사업의 비율을 산정을 해보니까 100.2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6억 5천에 100.24%를 곱하니까 이분의 권리가액은
2만 원이고 만약에 이분이 7억 1,000짜리 예를 들어서 7억 1,000짜리를 분양한다 그러면 6,700만 원 7억 1,900에서 6억 5,100을 빼주니까 6,740만 원을 부담부여가 나온다. 예. 여러분 이게 그냥 관리처럼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 분담금 얼마다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추정을 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비가 720인데 이 얘기는 이겁니다. 만약에 혹시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분담금은 늘어나게 될 거고 비용이 줄어들면 이 그룹 예시처럼 비용이 줄어들면 분담금은 비례도 높아지고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가 높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비례도 높아지고 내 분담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분담금 분양가가 좀 저렴했다. 그러면 분담금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정비 사업에서 분담금을 산정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추정 분담금과 관리처분,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데 또 조언이가 있으시고 추석 연휴도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정릉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주신